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이 맛이 갔네요. 자, 오늘은 분자생물학 실험 파트와 유전공학 실험 파트 이쪽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볼 텐데, 이 내용이 분자생물학 우리가 강의했던 것과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사, 번역, DNA 복제 과정도 이렇게 배웠는데, 그 배웠던 내용들과 이제 약간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면서 실험에 약간 국한된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내용으로만 다 본다면 이제 우리 시험에 거의 한 3개에서 4개 이상은 최소한 출제가 되는 이러한 파트이긴 한데, 실험이라는 파트만 딱 본다면은 이제 시험 문제 하나 정도 출제가 되는 파트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 좀 이제 아는 것은 앞의 내용을 약간 우리가 좀 보완한다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시험에 딱 국한되는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할 텐데, 우리 이제 다른 시험들과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수능 시험도 있고, 미트리트 시험도 있고, 그다음 변리사 시험도 있고, 그다음 피트 시험도 있고, 기술고시 시험도 이제 있잖아요. 자, 그런 이제 시험들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이제 공무원 국가직 시험이라든지, 지방직 시험, 또는 특채 시험, 이런 쪽의 시험들은 그다지 실험 기술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어떤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들을 구분을 하고 특징들을 아는 것 정도만 하셔도 여러분이 점수를 얻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단 이제 너무 그렇게만 해버리면 잘 와닿지도 않고 하니까 제가 이제 강의할 때에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좀 더 약간 확장을 해서 실험 기술을 조금 더는 상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보면은 그렇게 이제 과하게 어렵진 않으니까 너무 막 상세하게 우리가 아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우리 문제집에 있는 것들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수준이 이 정도구나라는 것 아실 거고, 그럼 이제 시험장 갔을 때 여러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제가 저 먼저 필기를 좀 제가 해가지고요. 이쪽에 대한 내용을 좀 볼 텐데, 여러분 우리 교재 있죠? 우리 TV 코어 교재인데 167페이지입니다. 167페이지를 보시면 분자생물학 기술의 응용 그리고 유전공학이라는 파트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배우려는 어떤 실험 기술들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종합적으로 적어놓은 얘기들이고, 조금은 복잡하게 적어놔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좀 이제 좀 이해를 하고 다음 단계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분자생물학 기술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데, 우리가 주제를 하나 잡아볼게요. 우리가 주제를 뭘로 잡냐면 대장균에서 우리가 대장균이라는 거 있죠. 대장균. 자, 우리 몸속에 대장균 있죠. 걔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거 바로 꺼내 쓰는 건 아니고 우리가 조작을 해놓은 대장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균에서 내가 원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interested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 때문에 원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원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만드는 겁니다. 인슐린이라는 단백질을 이제 생산해 보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장균에서 우리가 인슐린 단백질을 생산해 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슐린이라는 이 단백질, 인슐린이라는 이 단백질은 우리 사람에게서 이제 꼭 필요한 단백질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밥에는 이제 탄수화물, 포도당이 있으니까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걸 이제 우리 혈당량이 올라간다고 표현하죠. 그럼 혈당량이 올라가게 되면 너무 올라가면 안 좋은 거니까 그 혈당량을 낮추려고 하게 됩니다.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이 인슐린이 필요한 거죠. 인슐린이 이제 있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각 세포들이 있어요. 간 세포도 있고, 지방 세포도 있고, 근육 세포도 이제 있죠. 그러면 그 세포들로 포도당을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저장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간에는 이제 집어넣어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하게 돼 있고, 근육도 포도당을 집어넣어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지방세포에 넣게 되면 그것은 중성지방으로 바꾸어서 저장을 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포도당들은 이제 각각의 세포들에게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밥을 막 먹었을 때는 그 먹은 것 중에 많은 것들은 저장을 해놓고,
일부를 쓰게끔 하는 겁니다. 결국 혈중에 밥을 막 먹었을 때 포도당의 농도가 올라가 있다, 혈당이 올라가 있을 때 그거를 빠르게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인슐린이니까 이게 상당히 필요한 단백질이죠. 자,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 뭐 당뇨병 환자다 이런 분들이죠.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인슐린이라는 게 분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있죠. 일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질환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주사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인슐린을 넣어줘야 될 텐데 인슐린은 어디서 구하냐는 거죠. 그럼 인슐린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만드는 거지. 대장균에서 인슐린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져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살 수가 있는 거니까, 그지? 그 사람이 이제 당뇨병으로부터 약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이라는 단백질을 대장에서 만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대장균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거예요. 빨간색이네요. 자, 대장균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대장균입니다. 대장균. 이게 대장균이에요. 그럼 대장균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DNA가 있는데 이 DNA를 우리가 플라스미드라고 부르는 거죠. 플라스미드라는 DNA가 있습니다. 이중 가닥인데 고리형으로 되어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빼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플라스미드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플라스미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 원하는 유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인슐린 유전자죠.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여기다 이렇게 딱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을 이렇게 딱 붙입니다. 자, 우리 이런 과정을 제조합 과정이라고 불러요. 제조합 과정. 자, 그래서 사람의 DNA 하고요. 지금 대장균이 갖고 있었던 플라스미드 DNA를 다시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제조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제조합을 이제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대장균에 집어 넣게 되는데, 이렇게 넣는 과정을 우리가 형질 전환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형질 전환. 자, 그럼 이 형질 전환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이제 원래는 플라스미드가 있었는데 얘는 이제 없어지고 어떤 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플라스미드 DNA와 사람의 인슐린 DNA가 붙어 있는 이러한 애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러한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재조합이 된 플라스미드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 플라스미드, 제조합 플라스미드 완전 다른 거죠.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것을 제조합 플라스미드로 만들어낸 거죠. 그때 이제 플라스미드라는 말 끝에 이 벡터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거든요. 벡터라는 것은 유전자의 운반체, 인슐린 유전자를 이제 운반해주는 운반체다 이렇게 표현하는 벡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제조합 플라스미드로부터 이 대장균이 많은 양의 단백질, 인슐린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인슐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슐린 단백질이 대장균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빼내가지고요, 우리가 치료제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용어들과 특징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인슐린 유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 사람의 유전자를 이제 변형시켜서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유전자가 대장균 안에서 사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슐린 유전자를 대장균에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앞단계에서 이제 가공이라는 과정이 좀 필요한 건데, 인슐린 유전자가 이제 문제가 이제 가장 큰 게 뭐냐면,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인트론, 엑손이라는 게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인트론이라는 부분이 대장균에서 제거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유전자, 사람의 유전자에는 엑손과 인트론이 있잖아요. 그때 인트론이라는 부분이 제거가 안 되잖아요. 대장균 안에서는 가공 과정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그걸 제거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제거해 넣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우리가 mRNA라고 하는 것을 cDNA로 만들어서 그 cDNA를 대量증폭시켜 가지고요, 넣어주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단계부터 이제 얘기를 하면 조금 복잡한 과정이 앞에 좀 더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그 실험하는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순서. 첫 번째, cDNA 합성하는 걸 먼저 합니다. 제가 cDNA 합성하는 거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cDNA 합성을 왜 합니까? 인트론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의 인슐린 mRNA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인슐린 mRNA라고 하는 것이 인트론이 없거든요. mRNA니까 인트론이 없잖아요. 얘는 엑손만 있죠. 이 사람의 인슐린 mRNA를 어떻게 합니까? 역전사 시켜가지고요. 전사를 역으로 하니까 RNA로 DNA가 만들어지겠죠? 역전사 시켜서 cDNA로 합성합니다. 이거를 이제 먼저 해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 167페이지에 표가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 표를 이제 보시면은 1번에 mRNA 추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mRNA 추출하죠? 거기 표 보세요, 여러분. 대장균에 플러스 스플라이싱 기작이 없다. 대장균이 스플라이싱 기작이 없으니까 인트론을 제거할 수 있는 기작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엑소만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엑소만 얻어서 대장균에 넣어줘야 되는데, 사람의 mRNA를 얻어낸다는 거죠.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cDNA 시작이라고 돼 있죠. 자, cDNA를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겁니다. 이거 먼저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슐린 그 유전자를 직접 넣어주자니, 우리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에 인트론이 이제 있는 게 문제잖아요. 인트론이 있으면은 얘가 스플라이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인슐린 유전자를 인트론이 없는 상태로 넣어주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인슐린 유전자를 인트론이 없는 상태로 만들려면 요거 이제 cDNA 합성하는 걸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슐린 mRNA는 엑손만 있는 거죠. 사람의 거니까. 사람의 인슐린 mRNA는 엑손만 이제 있는 건데, 얘를 뽑아다가 역전사 시켜서 cDNA 합성합니다. 그럼 이 cDNA는 전부 다 엑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cDNA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이제 먼저 하는 겁니다. 자, 방법을 이제 잠깐 보면요. 자, 이건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자, 얘가 mRNA라고 생각해 보자. mRNA. 그럼 5'으로부터 3' 방향으로 이렇게 mRNA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염기 서열이 A, U, C, C, A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mRNA에 상보적인 DNA를 만들면 그게 바로 cDNA예요. 그럼 cDNA라고 하는 애는 상보적인 거니까, 자, 3', 그 다음 이쪽이 5', 상보적이니까요. 여기가 T, G, A, T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게 cDNA죠. 자, 이게 바로 역전사 시켰다는 의미예요. 그림 보니까 좀 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mRNA라고 하는 것을 역전사 시켜가지고, 자, 이런 cDNA를 만든 거죠. 물론 이제 cDNA 만든 다음에는, 얘를 가져다가 뭐예요? 다시 이제 DNA 복제를 할 겁니다. DNA 복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중가닥,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중가닥에 cDNA를 만드는 건데, 그럼 이중가닥에 cDNA를 만들게 되면 똑같은 서열이 나오는데, 자, 5, 3, 5 똑같은 서열 적어보면 T, A, G, T. 자, 상보적으로 DNA를 만들었기 때문에 A, 자, 이거 T가 되죠. C, A. 자, 그러면 mRNA는 완전히 없애고 이중가닥의 cDNA만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이중가닥 cDNA라고 하는 것은 엑손만 있는 mRNA를 가지고 이중가닥 DNA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이제 엑손만 가지고 있는 엑손만 가진 애가 되는 거죠. 응? 엑손만 있는 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엑손만 있는 애가 되기 때문에 정보를 제대로 다 갖고 있는 것이고 대장균은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 얘는 제대로 단백질 만들어낼 수 있겠죠. 다시 앞장 가보면 예, 인슐린 이 유전자 지금 만든 거예요. 인슐린 유전자를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지? 이거 만드는 일을 먼저 한 거죠. 그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은 뭐였어요? 그 다음은 우리가 이런 그림을 봤었고, 그 다음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자, 이제 다음 것. 그럼 우리 교재를 보세요. 여러분, 167페이지 교재 지금 우리 보고 있거든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인슐린 DNA 증폭이라는 거 보이시죠? 자, 이제 왜 이제 갑자기 증폭이라는 걸 하냐면, 앞에서 이제 재조합을 시킨다라는 걸 우리가 한다고 그랬는데, 이 재조합을 시킬 때 워낙 많은 DNA가 필요해요. 워낙 많은 DNA가 필요해. 그러니까 몇 개 안 갖고 실험을 하기에는 제대로 될 가능성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은 양의 저 플러스 벡터하고요. 플러스 벡터하고 많은 양의 cDNA를 준비해서 그거를 둘 이제 재조합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제 벡터라고 하는 것은 대장균으로부터 우리가 얻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양을 잘 얻어낼 수가 있는 건데 요 DNA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양이 되게 적거든요. cDNA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많은 양으로 늘리는 PCR이라는 기술을 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PCR이라는 기술은 얘를 늘리는 데만 쓰는 것은 아니고 이 벡터를 늘리는 데 쓸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 CSI 과학서대라는 혹시 그 미드 보셨어요? 자, 거기 보시면은 범죄 현장 가면 범인의 혈흔이 있잖아요. 그럼 그 범인의 혈흔으로부터 범인의 DNA를 추출하고 그 DNA를 많이 양을 늘려가지고요. 각 용의자들과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DNA를 늘리잖아요. 역시 DNA 늘릴 때에는 PCR이라는 기술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PCR이라는 기술은 우리 뒤쪽에 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 이제 뒤쪽으로 가보시면요. 172페이지를 먼저 가보실래요? 교재 172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역전사라는 게 나와 있죠. 역전사라는 것 자세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그 밑에 가보시면요. PCR이라는 기술 있죠. 자, 여기 좀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 이걸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PCR이라는 걸 하는데, PCR. 자, 두 번째 하는 기술이죠. 자, 두 번째 하는 기술은 PCR이랍니다. PCR.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이라고 부르는 중합효소 연생 반응, 중합효소 연쇄 반응,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걸 하는 이유는 소량의 DNA를 이거를 대량으로 증가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PCR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시험에 이거 되게 잘 내요. 그러니까 PCR이라는 것 기술 잘 내거든요. 또 제조학 기술 잘 내고요. 그 두 가지는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거 꼭 아셔야 되는데, 자, 이건 이제 뭐라고요? 소량의 DNA를 대량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죠. 자, 그때 쓰는 기술이고, 이 예를 이제 할 때에는 우리가 재료, 첫 번째 이제 재료 네 가지가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시험관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얘를 이제 PCR이라는 거를 이제 하려고 여기 이제 시험관 안에다가 내가 재료를 집어넣는 거야. 용액이라는 게 들어 있을 거고요. 완충 용액이라고 하는 용액이 들어 있습니다. 완충 용액. pH의 변화가 적은 용액을 완충 용액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pH의 변화가 크면 반응이라는 게 잘 안 일어나니까 우리가 완충 용액이라는 걸 준비해서 실험을 합니다. 그때 이제 여기다 넣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재료라고 부르는 건데 이 재료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론 이제 증폭해야 될 DNA, 증폭할 DNA가 이제 필요한 거죠. 우리는 증폭할 DNA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뭐예요? 인슐린,
cDNA 있었죠? 이중가닥 cDNA까지 만들어 놓은 거, 요거를 이제 넣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프라이머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프라이머. DNA 복제 과정에서 프라이머라는 거 얘기했었는데, 그 프라이머와 똑같은 프라이머입니다. 그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이 프라이머는 DNA 중합효소가 복제를 할 때, DNA 중합효소가 복제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첫 번째 개시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프라이머죠. 자, 근데 이제 프라이머가 여기서 반드시 쌍으로 필요해요. 쌍으로. 페어. 최소한 쌍으로 필요한 것이 특징이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DNTP라는 게 필요합니다. DNA 복제할 때 재료를 우리가 DNTP라고 불러요. DNTP. 디옥시 유클레오시드 트리포스페이트. 이거 약어죠. 그죠? DNTP는 네 가지를 합한 거예요. 여러분. ATP, TTP, CTP, GTP. 이렇게 네 가지를 다 합한 거죠. 네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재료를 이제 준비를 했고요. 자, 그다음 폴리머라제라는 게 이제 필요한데, 자, 얘가 누구냐면 이제 DNA 중합효소예요. DNA 복제할 때 필요한 이제 DNA 중합효소, DNA 중합효소라고 하는 애가 필요하다. 자, 특징이 뭐냐면 고온의 내성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재료를 이제 넣고 우리가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을 할 때 온도를 올렸다 낮췄다 막 했거든요. 근데 온도가 거의 100도씨까지 올라가요. 그럼 그 100도씨까지 올라갔다 떨어지고 막 할 때 얘가 견디지 못하면, 이 효소가 견디지 못하면 이 실험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DNA 중합효소를 갖다 쓴다 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DNA 중합효소는 100도씨에서 다 변성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 택폴리머레이즈라는 걸 쓰는데, 이 택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 것은 온천 미생물로부터 뽑아낸 거거든요. 온천에 사는 그 미생물로부터 우리가 추출을 해낸 그러한 이제 DNA 중합효소예요.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PCR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그 재료들에 대한 얘기들과 묶어가지고요, 증폭 과정을 172페이지에 표현해 놨으니까 요거는 여러분 참고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제 실험을 이제 해봅시다. 자, 순서를 이제 보는 건데, 여러분 PCR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순서. 자, 이제는 이제 그 순서, 실험하는 그 순서가 되겠죠. 자, 순서는 크게 디네이처레이션. 자, 이거 영어 표현으로도 잘 나오거든요. 많은 시험들이 영어 표현 잘 나오니까 영어 표현을 좀 같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디네이처레이션, 변성. 자, 두 번째는 어닐링. 자, 어닐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접합 이렇게 부르거나 프라이머가 DNA 붙는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일롱게이션. 신장. 자, 이렇게 3단계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자, 이거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아까 그 시험관 있었잖아요. 시험관. 이렇게 시험관 준비했었죠. 여기서 재료 아까 그 4개를 넣었었죠. 이 4개를 넣고 이 시험관을 이제 어떤 기기 안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온도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온도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 온도의 변화를 주게 되면 95도씨에서 약 한 1분 정도 놔두게 되면 DNA들이 다 떨어져요. 모든 DNA가 분리가 됩니다. 모든 DNA가 변동돼 가지고요, 분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이거 시험관의 온도를 낮춰요. 온도를 낮춥니다. 55도씨.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프라이머가 주형 DNA에 결합을 합니다. 주형 DNA에 결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도를 낮췄는데 프라이머가 주형 DNA에 결합을 하니까 이런 걸 우리가 어닐링, 접합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 173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잠깐 이제 그림으로 좀 가볼게요.
자, 처음에 온도를 상온에 놔뒀을 때에는 DNA들이 다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 프라이머가 지금 보이고, DNA가 지금 보이고, 각각 떨어져 있어요. 각각 이제 결합하지 않은 상태로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온도를 올렸죠. 95도 정도 이상 올립니다. 변성, 디네이처레이션. 그러면 DNA가 다 분리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프라이머뿐만 아니라 이런 이중가닥의 DNA들도 시험관 내에서 다 떨어져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를 낮춰요. 전 여기 결합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닐링 55도씨라고 되어 있죠. 자, 온도는 대략 55도씨 근처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형 DNA하고 프라이머가 붙게 돼 있어요. 원래 있었던 DNA 둘이 붙을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많은 양을 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소량의 DNA니까 잘 붙지 않고 프라이머는 우리가 과량으로 줬기 때문에 잘 붙어요. 그래서 이 과량의 프라이머가 주형 DNA에 붙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어닐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어닐링이 일어난 다음에는 온도를 높여요. 그러면 72도씨가 되는데 이 온도 72도씨가 온천 미생물이 되게 좋아하는 온도. 온천 미생물에 있는 DNA 중합효소가 일을 잘하는 온도예요.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DNA를 중합하는 건데 프라이머로 이렇게 연장시켜가지고 중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사이클 돌아간 거거든요. 이게 한 사이클 돌아간 건데 이게 한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갔을 때 주형 DNA가 두 개가 된 꼴이 되죠. 그렇죠? 그럼 결국 두 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두 배씩. 이렇게 두 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잠깐 이제 앞에 그림을 잠깐 봐보면요. 자, 이게 사이클을 보여주는 건데 아까 그 시험관을 내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 시험관을 이제 온도를 변화준다고 했잖아요. 그 네 가지 재료를 놓고 온도의 변화를 줘요. 그러면 온도의 변화를 주게 되면 실온에 있다가 95도 정도로 변성을 시키죠. 그 다음 어닐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DNA를 복제하죠. 그럼 이거 한 사이클 돌아갔을 때 DNA 양이 한 배였던 게 두 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아까 두 배로 늘어난 거 봤죠. 자, 그럼 또 사이클 또 돌려. 저 시험관에 있는 거 계속 사이클 돌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거쳤을 때 두 사이클 돌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두 사이클 한 번씩 돌아갈 때마다 두 배씩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최종 사이클을 만약에 n수로 돌렸다고 한다면 2의 n승배에 해당하는 만큼의 DNA 양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DNA가. 엄청난 양으로 DNA가 늘어나는 게 이 PCR이라는 기술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상세하게 좀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여러분 상세하게 이렇게 알면 좋고 사실 모르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우리는 전체적인 내용을 아는 게 더 중요하고 가볍게 어떤 건 뭐예요, 어떤 건 뭐예요 이렇게 아는 거니까. 자, 여러분 일롱게이션 단계 갔죠? 일롱게이션 단계 갔습니다. 온도 약 72도시고요. 자, 온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단계에서 온도가 제일 높아, 어느 단계에서 온도가 제일 낮아, 이거 아시면 돼요. 자, 신장이 일어나게 되면 이 단계에서는 DNA가 복제가 되는 게 특징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게 이제 한 사이클이잖아요. 한 사이클. 그럼 이 사이클을 이제 반복을 하게 되면 n 사이클을 돌렸다, n 사이클을 돌렸다라고 한다면 2의 n승 배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네, 2의 n승 배로 증가합니다. 처음에 DNA가 5개 있었대. 5개. 그럼 그 5개를 PCR을 돌렸어요. 그런데 PCR 돌릴 때 사이클을 20사이클 돌렸대. 그럼 DNA가 몇 배로 늘어난 걸까? 그러면 처음에 5개 있었으니까 5 곱하기 2에 20사이클 돌렸으면 20승. 개로 늘어나는 거죠. DNA 개수가 이렇게 되는 거지. PCR로 돌리게 되면. 그럼 여러분 이거 지금 상상만 해도 무지하게 큰 숫자잖아. 그치? 상상만 해도 무지하게 큰 숫자죠. 그럼 만약에 30사이클 돌리고 40사이클 돌리면 DNA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 현장에서 우리가 DNA를 범인 걸 추출해 왔는데 그게 되게 적어가지고 용의자들과 비교하기가 너무 적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엄청난 양으로 이렇게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네. 자, 이게 바로 PCR이라는 기술이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것을 내가 준비를 했었고, 그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것에서 재조합을 좀 하기 위해서 인슐린 유전자를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했네요. 우리 지금 이거 했어요. 그치? 그러니까 cDNA 합성하는 것과 PCR이라는 기술을 좀 배웠는데 그걸 통해서 엑손만으로 구성된 DNA를 많은 양으로 늘리는 거 한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 뭐 한다? 이제 재조합을 한다는 거죠. 재조합한다.
재조합한다. 자, 세 번째 기술은 재조합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술은 재조합이라는 기술이에요. 재조합이라는 기술입니다. 자, 재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DNA 둘을 붙이면 우리가 재조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재조합을 하기 위해서는 잘라가지고 붙여야 되거든요. 자, 재조합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 이건 이제 DNA 여러 개를 붙이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 이게 제 재조합이죠. 하나 더 넣을까요? 잘라서 연결하는 게 재조합입니다. DNA들을 잘라서 연결하는 거. 이게 재조합이에요. 자, 여기 무슨 말인가?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플라스미드 벡터라는 거죠. 운반체. 이게 이제 플라스미드 벡터. 이게 플라스미드 벡터. 벡터는 여러분 이게 벡터 이건데 물리학에서 벡터 스칼라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때 그 벡터인데 우리 생물학에서는 이것을 운반체라고 불러요. 유전자의 운반체. 유전자의 운반체를 우리가 벡터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거든요. 자, 얘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얘를 잘라야 돼. 그럼 얘를 이제 잘라요. 자릅니다. 잘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지. 자른 부분이 이 부분이면 떨어져 있는 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을 하잖아요. 우리가 PCR로 증폭을 한 요 DNA가 있다고 그랬고, 그럼 얘네 둘을 이제 이렇게 이제 둘이 연결이 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붙겠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배워야 돼요? 첫 번째는 자르는 거, 두 번째는 붙이는 거. 그지?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붙이고, 이거 두 가지 배워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첫 번째 자르는 것을 제한 요소라고 하는 걸 이용해 자르는데, 제한 요소가 또 우리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 특징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제한 요소로 자르기라는 것을 얘기해 봅시다. 제한 요소로 자르기라는 걸 얘기해 봅시다. 자, 먼저 여러분 제한 요소라고 하는 게 이제 이름이 나왔는데, 제한 요소가 누군가 이건 이제 알아야 되니까. 자, 제한 요소라고 하는 것은 세균이 가지고 있는 건데, 이름이 제한 요소라고 이제 지어진 이유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우리 사람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듯이 대장균이라는 그 대장균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 세균들도 다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박테리오파지라고 부르는 애가 있는데, 박테리오파지. 이 박테리오파지는 박테리아를 감염하는 파지, 즉 바이러스인데, 이 파지에 감염되면 대장균도 자기도 죽거든요. 세균도요. 그러니까 그 파지의 DNA가 들어왔을 때 그 파지의 DNA를 자르는 효소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거 세균이 가지고 있고, 얘가 원래 갖고 있었던 것은 파지의 박테리오파지 이렇게 부르거나 파지 DNA를 자를 목적으로 갖고 있죠. 알겠죠? 자, 이걸 갖고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우리 사람이 이거를 빼내서 이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사람들이 보니까 DNA를 자르네. 근데 이게 자르는데 참 희한한 게 있는 게, 특정한 염기 서열을 잘라요. 특정 염기 서열을 인식해서 자르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용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여러분. 다음 그림 좀 보시면, 자, 여기 제한 요소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림 보시면 이퀄원이라고 하는 애는 이콜라이라고 하는 게 대장균이거든요. 그 이콜라이에서 뽑아낸 첫 번째 제한 요소니까 이코알1 이렇게 했어요, 이름을요. 그러니까 제한 요소 이름들은 뭐 저런 식으로 어느 세균에서 뽑아낸 제한 요소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많이 지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제한 요소가 이제 있는데, 이 제한 요소는 DNA가 두 가닥이 이렇게 쭉 있을 때, 이 DNA 두 가닥 중에서
GAATTC라는 서열이 있으면 이거를 잘라요. 그러니까 서열을 보시면 GAATTC 반대편도 똑같아요. GAATTC 5, 3방을 읽었을 때 GAATTC라는 서열이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G 다음에 자르는 게 특징인 거죠. 여기도 G 다음에 자릅니다. 그럼 이렇게 잘릴 거 아닌가. 아래 있는 그림처럼요. 그렇지? 네, 이렇게 잘리게 돼 있잖아요. 톡 튀어나온 게 있으니까 이걸 점착말대나 부르기도 해요. 서로 붙을 수가 있거든요. 서로 상보적이니까 점착말대나 부르기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교재 그림에 있죠, 여러분. 168페이지. 자, 우리 167페이지에 있는 표는 전체적인 내용 다 보여주는 표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뒤쪽에서 나와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168페이지 표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뭐 제한 요소 종류가 많으니까 뭐 세균들 종류별로 다 있으니까 이거 다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 인식하는 제한 요소의 그 자리라는 것들과 이건 이제 4자리인 경우도 있고 6자리인 경우도 있죠. 지금 보시면요. 자르는 자리를 이제 화살표로 표시를 다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랐을 때 이제 DNA가 다 잘린 상태가 될 거 아닌가. 그럼 잘린 상태가 되어서 우리가 이걸 이제 이용해서 붙이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들어가보면 제한으로 자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자르는 거냐면, 자, 여러분 이제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자, 여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요, equal1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equal r1이라는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equal을 처리하는 겁니다. equal r1이라고 하는 제한 요소를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효소가 저기 자르는 거죠. 그럼 자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잘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돼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잘리는 게 제한 요소 자른다라는 표현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뭘 집어넣으면 돼요? 내가 원하는 연자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얘가 이제 붙을 때는 특징이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우리 시험에 그걸 잘 물어보진 않겠습니다만, 붙을 수 있는 관계가 되면 붙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퀄으로 자르게 되면 얘하고 얘하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잘려 나갔는데 점착말단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상보적이잖아요. 그럼 서로 붙을 수 있죠. 서로 붙을 수 있잖아요, 다시. 그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른 다음에 다시 붙이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이제 그 벡터를 내가 준비해가지고 얘를 equal1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 건데, 얘를 이제 equal1 처리를 했잖아요. equal1 처리를 했죠. 그러면 이렇게 잘려가지고 여기 이제 equal1 자른 자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준비한 DNA 있죠? 내가 준비한 인슐린, cDNA, PCR을 통해서 크게 증폭한 애죠. 자, 얘도 양 끝에 equal1 사이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양 끝에 equal1 사이트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제한요소 처리하는 거예요. equal1을 처리합니다. 그럼 얘 똑같이 잘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equal1이 있는데 얘네들이 붙을 수 있느냐, 이거에 이제 중요한 거지. 이쪽이 붙을 수 있느냐, 그지? 붙을 수 있다가 결론이죠. 붙을 수 있다가. 왜냐면 지금 연결될 수 있는 구조니까. 서로 붙을 수 있는 구조니까 붙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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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T, T, A하고 C, C, C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DNA의 상보성이 안 맞잖아. A는 T와 만나고 C는 G와 만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안 맞으니까 못 붙을 거예요. 그런데 이퀄로 자르게 되면 둘 다 똑같이 잘린 것들이니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요. 자, 붙이기죠, 붙이기. 붙이기입니다, 붙이기. 자, 재조합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연결 반응이에요, 연결 반응. 자, 여기다 적을게요. 연결한다. 연결 반응. 자, 연결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게이즈라고 하는 DNA 연결 요소가 있어요. 라이게이즈라고 부르는 것은 DNA 연결 효소인데 얘가 DNA끼리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단, 이 DNA들은 막 연결되는 게 아니죠. 얘들은 연결이 가능한 것들끼리만 연결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붙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제조합 벡터라고 부르는 거죠.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제조합 플라스미드 벡터다 또는 제조합 벡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만든 거죠? 만들었죠? 그럼 이걸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그림에 이런 그림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한쪽은 벡터라고 생각하시고 한쪽은 인슐린 C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삽입 DNA, 인서트. 이쪽을 이제 삽입 DNA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은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각각 잘라가지고요 연결시킨다는 거죠. 제조합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벡터라고 하는 것에는 제한조리라는 것들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벡터라고 하는 것에는 제한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라가지고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 현결전환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벡터에 대한 얘기를 같이 좀 끄집어내서 할게요. 자, 이게 지금 벡터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벡터입니다. 벡터에는 제한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잘라가지고 저기다 집어넣죠. 그죠? 자, 그리고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암피실린 내성전자, 즉 항생제 내성전자라는 것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항생제 내성전자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도 또 있네요. 테트라사이클린 중앙성전자. 하나만 갖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복지원점이 있어야 되죠. 자, 이거 왜 이제 필요한 거냐면 첫 번째, 제한 자리는 우리가 삽입 DNA, 원하는 연자를 집어넣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 자리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두 번째, 복지원점은 이 플러스 벡터를 대장균 안에서 많은 숫자로 늘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지원점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자, 대장균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에 내가 제조합 벡터라고 하는 걸 넣었다 생각해 봅시다. 얘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한 개밖에 없으면 만들어낼 수 있는 인슐린이 너무 적어요. 그지? 숫자가 막 늘어나야 돼. 복지원점을 넣었잖아요? 막 늘어나. 막 늘어나. 그래서 몇백 개가 돼, 몇백 개. 예? 한 300개 가까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인슐린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진 거니까 우리가 하나의 대장균만 잡아도 인슐린 많이 만들 수 있죠. 자, 또 만약에 복지원점이 없으면 대장균이 분열을 하잖아요. 분열을 했을 때 복지원점이 없으면 여기에는 분열한 것 중에 하나만 제조합 벡터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 안 갖고 있거든. 그러면은 뭐예요? 대장균은 한 마리에서 하나의 플라스 벡터만 인슐린 만들잖아요. 그러면 너무 적은 양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제원점을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DNA 복제를 하는 것을 통해서 플라스미드를 많이 만드는데 대장균들이 계속 분열을 하는데 분열할 때마다 모든 대장균들이 플라스미드 벡터를 무지하게 갖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복제원점이 이제 있어야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인슐린 단백질을 얻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는 이제 왜 넣어주는 거냐? 암피실린 내성전자. 자, 이건 형질전환의 특징 때문에 넣는 거예요. 형질전환 특징. 자, 형질전환 우리 아까 배운 것 중에 자, 여기 형질전환이라는 게 이제 있죠. 자, 이제 우리 여기 할 차례예요. 벌써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제조합도 했죠. PCR도 했죠. cDNA 만드는 것도 했죠. 자, 이제 네 번째 기술입니다, 벌써요. 자, 형질전환이라는 걸 이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기술의 이제 거의 마지막 기술과 같아요. 자, 형질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조합 벡터를 만들어 가지고요. 대장균 안에 집어넣어주는 건데 이게 잘 안 들어가요. 대장균이 세포벽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니까 효율성이 되게 낮아요. 대장균을 뭐 한 1000만 마리 좀 준비를 했어요. 그 1000만 마리를 내가 대장균을 준비해야 하고 이 플라스 벡터를 뭐 한 2억 개? 2억 개 정도를 준비해 가지고 내가 얘를 막 뿌려 가지고요. 집어넣는데 그게 잘 안 들어가요. 이 벽이 너무 단단해 가지고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대장균의 세포벽 있죠. 펩티도 글리칸으로 이어져 있는 세포벽을 약간 약화를 시키고 이 대장균들하고 이 플라스미드를 막 섞어 놓은 다음에 열을 가해요. 한 42도씨의 온도에서 한 1분 정도 열을 가하면 이 벌어진 틈들, 약해진 세포벽의 틈을 통해 가지고 이 플라스 벡터가 들어가는데 그게 별로 잘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뭐 한 30개도 안 들어가는 뭐 이 정도 수준이야. 그러면 1000만 마리 중에 30개도 안 들어가니까 되게 적은 양이잖아요. 그치?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이 형질전환이 끝나게 되면
너무 효율성은 낮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플라스미드 벡터, 제조합 플라스 벡터가 가지고 있는 대장균만 선별해낼 수 있으면, 그것만 이렇게 선별해낼 수 있으면 그럼 되는 거잖아요. 뭐 안 가지고 있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 안 갖고 있어도 갖고 있는 애들만 선별해가지고, 야 너네들 일로 와 해가지고 걔들만 내가 길러낼 수만 있으면 나는 인슐린 단백질 많이 만들 수 있을 테니까 성공적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형질 전환을 할 때 제조합 플러스 벡터를 가지고 있는 애들만을 선별하는 일을 하거든요. 자, 선별하는 과정을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대장균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지. 엄청나게 많아. 내가 여기다가 제조합 플라스미드 벡터를 형질 전환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잘 안 들어가고 다 실패. 여기만 들어갔어. 여기만 들어갔어요. 여기만. 오케이? 여러분 이거 색깔 계속 바꾸려니까 힘드네. 여러분 요거 색깔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제 얘들을 다 길러냈는데 여기 내가 뭐 하냐면 항생제를 확 뿌려. 이제 항생제를 확 뿌린다고. 항생제 확 뿌리면 어떻게 돼? 얘 죽지. 얘 죽지. 얘는 뭐야? 항생제 내성유자가 들어있어. 여기에 항생제 내성 유전자라는 게 들어있다고. 예를 들어서 항생제를 암피실린이란 걸 쓰게 되면 항생제 내성전자를 나는 암피실린 저항성 전자로 넣어놔야 돼요. 그러면 얘만 살아남을 거야. 그지? 이렇게만 그릴게요. 자, 얘만 살아남을 거야. 그지? 얘는 다 죽으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배양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엄청난 숫자로 늘어날 수가 있죠. 대장균도 20분마다 분열하거든요. 그럼 하루만 지나봐요. 여러분 엄청난 숫자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숫자 늘어나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 플라스 벡터가 안에 또 엄청나게 들어있지. 왜? 복제 원점이 있다고 그랬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안 그릴게요. 엄청나게 많이 있다. 엄청나게 안 그릴게요. 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상태가 된다고요. 그럼 내가 인슐린 단백질을 만들 대장균이 엄청나게 늘어났으니까 나는 진짜 이거 떼돈으로 버는 거지. 인슐린 주사에 쓸 단백질을 팔면 되는 거니까 난 떼돈을 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1980년대에 이미 개발되어 가지고 이미 팔고 있죠. 아, 내가 지금 했으면 제가 강의 안 하고 지금 뭐 참 세계 영화 할 텐데, 그지? 여러분들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제약회사 이런 것들이 지금 비슷한 일들을 사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로 하는 어떠한 단백질이나 약재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여러분, 벡터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벡터. 자, 170페이지 가보시면 벡터에 대한 정리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반체 벡터, 그지? 거기 이제 벡터라는 걸 이제 보게 되면 벡터. 제조합에 대한 얘기인데, 세 번째 이제 벡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보는 거고요. 벡터는 이제 3요소가 필요해요. 플라스미드 벡터가 되었건 뭐 다른 걸로 벡터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바이러스 갖고 만들기도 해요. 근데 그건 바이러스 벡터겠지? 우리는 주로 플라스 벡터 갖고 출제하니까 그것만 잘 아시면 되는데, 벡터가 3요소가 필요해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제한요소 자리. 제한요소 자리가 필요하죠? 제한요소 자리가 필요해요. 제한요소 자리가 필요해요. 이거 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삽입하는 거죠. 원하는 유전자를 삽입하는 자리죠. 그걸 우리가 제한요소 자리 이렇게 부르고요. 두 번째, 복제원점 꼭 필요하다고 그랬죠? 복제원점 없으면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대량으로 늘릴 수가 없고, 대장균이 분열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다 안 갖고 있게 되니까 복제원점이 있어야 제조합 벡터가, 재조합이 된 벡터가
대량으로 증폭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라는 게 필요한 거죠.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필요해요. 왜요? 형질 전환했을 때 형질 전환 시 제조합 벡터를 가진 대장균을 선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네 번째 기술인데 어떻게 보면 형질 전환이라는 게 있었고, 형질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DNA죠. DNA는 여기서는 제조합 벡터고요. 자, DNA를 내가 숙주세포, 여기서는 대장균이고요. 숙주세포에 주입하는 과정, 주입하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형질전환이라고 부릅니다. 형질전환, 알겠죠? 자, 형질전환할 때는 배지에다가 항생제를 뿌려가지고요, 선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질전환을 형질전환한 다음에는요, 선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 선별 과정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는 항생제 첨가가 있었죠. 투여. 이걸 통해 가지고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제조합 벡터를 가지고 있는 대장균만을 선별해낸 거다라는 거죠. 자,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형질 전환이라고 하는 것까지의 얘기를 쭉 해보았는데, 여기까지의 그 내용들이 출제가 되게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한 문제 나왔을 때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50%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나머지 기술들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게 뭐 이제 한 거의 60% 되는 것 같아요. 5, 60% 정도는 여기서 나온다고 보고, 한 3, 40% 가까이가 다른 쪽인데, 사실 뭐 10% 정도는 우리가 또 예상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한 90%라고 봤을 때 여기에 비중이 뭐 3분의 2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167페이지 다시 한번 표를 보세요. 자, 처음 봤을 때 이 표가 참 안 다가왔었는데 지금 보면은 꽤 많이 다가올 거예요. 아직 안 배운 것도 좀 몇 개 있으니까 조금은 덜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 순서를 보면 이제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보시면 mRNA 추출해서 cDNA를 시작하고 이중가닥 DNA를 만들어서 인슐린 DNA를 대량 증폭 PCR을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 제조합을 하고 형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치? 이해가 가세요? 네. 자, 형질전환이라고 하는 그 용어들 밑에 보시면 형질 도입 접합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는 여러분 이랑은 달라요. 형질 도입은 바이러스가 하나의 대장균으로부터 다른 대장균에게 유전자를 옮겨주는 현상, 이걸 형질 도입이라고 부르고, 접합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균들끼리 붙어서 서로 유전자를 주고받는 현상, 그걸 접합이라고 불러요. 우리 6번에 보시면 그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새로운 용어, 다른 용어니까 여러분이 그 참고로 이제 보도록 하시고, 자, 그다음 이제 정경도 장치랑 몇 가지 다른 기술들을 좀 배워야 되는데, 그 내용은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교재는 지금 우리가 173페이지까지 본 거거든요. 그 173페이지까지의 내용들을 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용어들 중심으로 이제 보면 되는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제가 용어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